손님, 슈크림이요. 파치요. 에이, 그냥 둘 다 조금씩 섞어드릴게요. 따끈하게 드세요. 오늘 유난히 춥네요. 밤 11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어귀에 낡은 붕어빵 포장마차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탄불 위 묵직한 붕어빵 틀에서는 노릇한 반죽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그 냄새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윤서우는 목도리를 두 겹 동여맨 채 능숙하게 틀을 뒤집었습니다. 교복 안주머니 깊숙이는 오늘 받아온 성적표가 접혀 있었습니다. 전교 1등, 세 번째 연속. 하지만 그 종이를 꺼내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서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세란병원 원무과. 서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번 달 입원비 미납분 포함 총 420만 원. 다음 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다가 다시 붕어빵 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더니 작은 실루엣 하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람결에 실려온 붕어빵 냄새에 이끌리듯 천천히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우는 늘 하던 대로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았습니다. 그 웃음이 이 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서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포장마차 앞에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원래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정서적 거식증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이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입에 넣으면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는 것, 밥상 앞에 앉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줄곧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냄새는 달랐습니다. 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와 눈을 맞추는 순간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틀에서 가장 잘 구워진 붕어빵 하나를 꺼내 살짝 식힌 뒤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슈크림이 꽉 찬 것이었습니다. 덤으로 하나 더 얹어주면서 종이봉투를 양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는 오랜 시간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슈크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저 천천히 씹고 또 삼켰습니다. 저 멀리 세단 옆에 서 있던 운전기사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스스로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본 것이 거의 1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우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추운 밤에 혼자 온 아이가 안쓰러워 붕어빵 하나를 더 얹어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짓이 오랫동안 굳어있던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강그룹 회장 집무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도연은 비서가 올려놓은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우, 19세, 시장 내 무허가 노점 운영. 민준이 간밤에 들른 포장마차의 주인에 대한 기초 신원 조회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정도 보고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자 주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일은 비서진이 알아서 처리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끝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도연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포장마차 불빛 아래 서 있는 여학생의 얼굴, 목도리를 두르고 웃고 있는 그 옆모습에서 도연은 숨을 잃었습니다. 눈매였습니다. 그 눈매가 문제였습니다. 도연은 오른쪽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사진이었지만 그 눈매는 방금 본 보고서 속 소녀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문의 반대를 이유로 내쫓았던 여자. 훗날 딸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끝내 모른 척했던 사람. 정민. 도연은 비서를 불러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라고. 친모 사망 경위까지 포함해서 복도에서 비서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비서는 두 번째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두꺼웠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펼치는 대신 비서에게 직접 말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한 어조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윤서우의 생모 정민. 도연이 내쫓은 직후 혼자 딸을 낳았고 이후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과로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우는 어머니의 지인이었던 박노인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박노인은 췌장암 말기로 세란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끝났을 때 집무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창문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홀로 딸을 낳고 딸을 남긴 채 먼저 떠났다는 사실. 그 딸이 지금 밤마다 연탄불 앞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낯선 노인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외면한 20년이 한 소녀의 온 생애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도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 서우는 여느 날처럼 포장마차를 펼치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노란 조끼를 입은 구청 단속반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철거 고지서와 측량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우는 황급히 다가가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무허가 노점 일제 단속, 즉시 철거 대상, 거부시 장비를 동원한 강제 집행. 서우는 두 손으로 고지서를 잡은 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할머니 병원비가 이 포장마차 하나에 달려 있다고.
대학 등록금도 이곳으로 모으고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시선을 피하며 미리 준비해온 절차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붕어빵 틀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 서우의 발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것을 박노인이 물려준 틀이었습니다. 낡고 무거웠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틀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부러진 부분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금속 모서리에 긁혀 붉어졌습니다. 그때 인파가 갑자기 갈라졌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시장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속반 직원 중 하나가 그 얼굴을 알아보고 굳었습니다. 세강그룹의 최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단속반 책임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행은 여기까지라고.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우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차가움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우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부러진 붕어빵 틀을 조용히 수거해 수리를 맡겼고 서우가 거부하기 전에 박노인의 병원비 청구서를 처리했습니다. 서우는 분노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이 직접 갚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하나만 받아달라고. 서우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꺼낸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나서야 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서우가 유일하게 간직한 엄마의 사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의 선. 서우는 사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 끝, 도연은 결과 봉투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 도연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줄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우는 복도 반대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것은 서우였습니다. 도연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강그룹 VIP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박노인은 창가 침대에 누워 바깥의 겨울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매일 면회를 왔고 며칠 전부터는 도연도 함께 왔습니다. 박노인은 도연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바라보다가 서우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도연과 박노인 둘만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민이 마지막까지 그를 원망했다고. 그러나 동시에 끝내 그리워했다고도 했습니다. 딸아이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성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만큼은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정민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노인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서우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노인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겨울 나무가지 끝에 작은 눈꽃이 맺혀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도연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강그룹 사내 복지재단의 일부 기금을 분리해 독립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 재단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혜장학재단. 서울을 키워준 박노인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빌렸습니다. 이 사진 일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늦었으면 늦었지, 잃은 적은 없다고. 서우는 재단의 1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입학 통지서가 나왔을 때 서우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양학과. 사람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은 붕어빵 틀 앞에서 싹 텄지만 그것을 이름 붙여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돋보기도 없이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도연은 병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복도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세강그룹 저택에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우가 직접 만든 슈크림 붕어빵이었고 그 다음엔 달걀말이, 그 다음엔 따뜻한 국물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민준의 차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날 저녁 처음으로 민준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우는 일주일에 2번씩 저택을 찾았습니다. 민준은 서우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거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서우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무서운 게 없냐고. 서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전엔 혼자인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없다고. 도연이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오래 간직해온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옆에 도연과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행동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목련이 피는 3월이었습니다. 서우와 민준, 도연은 시내 외곽의 작은 보육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새로 맞춘 붕어빵 틀 2개와 반죽 재료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서우가 직접 기획한 월 1회 봉사 프로그램의 첫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냄새를 맡고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낯을 가리다가 한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오자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시렵다는 핑계였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서우는 틀 앞에서 능숙하게 반죽을 부었습니다. 연탄불 대신 가스불이었고 낡은 시장 어기 대신 봄 햇살이 드는 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그리운 냄새.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우는 한 명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마지막 아이에게 봉투를 건네고 나서 서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은 길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봄이 이토록 따뜻한 이유를. 목련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붕어빵 틀 위를 지나쳤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겨울 끝에 핀 목련,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담담과 함께한 서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붕어빵 한 개처럼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나의 삶에서 서우처럼 추운 겨울을 버텨낸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나만의 봄은 언제였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 담담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야기 담담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